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 재벌 후계자의 병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찢어진 서류였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일부러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 서류를 주운 건 20살 가난한 병원 청소부 서진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자기 가족을 1년째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한 걸까요? 매일 아침 아들의 손을 잡으러 오는 회장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 안에는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대성그룹 한태주 회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재, 전처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35살 대성그룹 부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죠. 이사회 승인도 끝났고 차기 회장 취임 발표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민재를 회장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확정적인 분위기였죠. 둘째 준혁, 28살, 후처 미라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은 배우고 있었지만 형과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임원들의 시선은 민재에게 먼저 갔고 준혁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취임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앞유리에 빗줄기가 쏟아지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죠.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커브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유리 가득 쏟아졌고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었죠.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삼켰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숨졌고 민재는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이라고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민재는 병원 특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과 모니터 선이 몸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병실에는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과일 바구니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 태주 회장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출근 전 30분.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경호원 둘을 복도에 세워두고 혼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예전에 악수할 때 느꼈던 단단한 힘은 어디에도 없었죠. 축 늘어진 손가락 사이로 수액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마치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처럼요. 민재야, 아버지가 왔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재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 민재와는 너무 달라져 있었죠.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30분이 지나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불을 한번 여미고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었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경호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담당 의사 이 과장은 한 달에 한 번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이었죠.
뇌 손상 자체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이 과장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어딘가 핀을 꽂은 듯한 톤이었습니다. 솔직히 의학적으로 보면 깨어나야 정상인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깨어나야 정상인데 그 말이 회장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채로 1년이 흘렀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68살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회장에게는 사고 소식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후처 미라는 헌신적이었습니다. 회장 앞에서는요. 병실에 올 때마다 미라는 눈시울이 붉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민재의 이불을 정리하고 베갯니들 갈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제가 민재 곁을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분이라는 말이 돌았죠. 미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당연한 건데요. 제 자식인데. 그 한마디에 간호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미라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경호원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미라는 움직였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충혈된 눈을 한번 매만지고 입술 라인을 손가락으로 다듬었어요. 아까까지 떨리던 목소리, 붉었던 눈시울, 걱정에 잠긴 표정. 그 모든 것이 거울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미라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어요. 민재가 누워있는 침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미라에게 그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했죠. 미라는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미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을 닦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약 용량 줄이면 안 돼. 절대로.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지만 미라의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가 매일 아침 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도, 새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도 이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던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가느다랗게 민재의 침대 끝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빗줄기는 천천히 벽 쪽으로 옮겨갔어요. 해가 움직이는 만큼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이 병실 안에는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걷어내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고 작업복을 입는 데까지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은 없었어요. 볼 필요도 없었죠. 어차피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니까요. 서진은 올해 20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은
대학교 새내기로 캠퍼스를 걸어다니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동기들과 모여 커피를 마시고 수업 끝나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가겠죠. 서진도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서진의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어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다가 발판이 무너졌죠. 안전줄은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안전줄을 달면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5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열흘을 넘기지 못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다가 열흘째 새벽에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병실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14살짜리 서진은 주먹을 꽉 쥐고 앉아 있었죠.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산재 처리가 됐지만 보상금은 형편없었습니다. 업체는 영세했고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관절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보상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그때부터 서진은 일을 시작했어요. 14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학교 끝나면 곧장 나가서 아파트 단지 우편함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3,000원이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편의점 야간을 했어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에서 졸리면 팔을 꼬집었습니다. 성적표보다 월세 고지서가 더 급했으니까요.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어요. 기름때 낀 그릇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는 일이었죠. 고무 장갑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지만 약 살 여유가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벌지 않으면 어머니와 동생이 저녁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고3 담임이 장학금을 알아봐 줄 테니 도전해 보라고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입학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 가면 그 시간에 돈을 못 벌잖아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서진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면접을 5번 보고 3번 떨어졌습니다. 2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진은 병원 환경미화를 택했어요.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 편의점 야간을 이어서 뛸 수 있었습니다. 병원 환경미화. 새벽 5시 출근. 복도 걸레질부터 시작했습니다. 긴 복도를 끝에서 끝까지 밀대로 닦고 병실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환자 구토물을 치웠어요. 처음에는 비위가 상했지만 3일이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을 투명인간처럼 통과했습니다. 청소부는 그런 존재였죠. 있어도 없는 사람. 서진은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퇴근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퇴근 후 편의점 야간까지 마치면 새벽 1시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식은 밥을 데워 먹고 동생 방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4시간 뒤면 다시 알람이 울릴 거였어요. 서진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 휴게실 구석 낡은 책꽂이였어요. 서진은 점심시간 30분 동안 거기 꽂힌 책들을 한 권씩 읽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하는 대신 혼자서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선배 미화원이 한 번은 말했어요. 서진아, 너는 이런 데서 일할 애가 아닌데
서진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어둡지도 않은 웃음이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 말을 하면서 서진의 눈이 잠깐 책꽂이 쪽을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선배는 알아챘을 수도 있고 못 챘을 수도 있었죠. 서진은 바로 시선을 거두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 새로운 구역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빈자리가 생긴 거였어요. 5층 특실병동. 대성그룹 한민재 부사장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어요. 출입구에 카드 인식기가 있었고 복도에는 폐쇄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청소 인력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오전 8시에 5층 특실을 청소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죠. 침대 위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액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진에게 그 사람은 그저 환자였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죠. 병실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봤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일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을 청소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병실에는 간병인이 없었어요. 특실인데도요. 보통 특실 환자에게는 전담 간병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아무도 없었죠. 가족이 매일 오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의 물 높이가 며칠째 그대로였거든요. 누군가 와서 갈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이 서진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던 열흘이 떠올랐거든요.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고 눈은 감긴 채로 아무 반응이 없던 아버지. 그때 서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질수록 서진의 마음도 같이 차가워졌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손이 차갑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은 청소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면서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무도 듣지 못할 인사였어요. 기계음만 대답했죠. 하지만 서진은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시간이 가장 무서웠다는 걸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서진이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방 안에 누군가 일부러 감춘 진실이 쓰레기통 속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오전 8시에 5층 특실병동에 도착했어요. 카드를 찍고 민재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민재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감긴 눈, 창백한 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죠. 서진은 늘 하던 대로 바닥을 닦고 창틀을 닦고 물컵에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비울 차례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었어요. 뚜껑을 열고 안에 든 봉투를 꺼내려는데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어요. 보통이라면 그냥 봉투째 묶어서 카트에 실었을 겁니다. 쓰레기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서진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종이 조각 위에 적힌 글씨가 서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투약 기록. 서진의 손이 멈추었어요.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찢어진 종이 조각이 여러 개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한 조각에는 약물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른 조각에는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죠.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손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 서진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투약 기록이라는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약물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절대 각성 불가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그 뜻은 알 수 있었어요.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런 메모가 왜 있는 거죠? 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에 인기척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주었어요. 주머니에 전부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주머니가 바스락거렸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날 때 박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박 간호사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게 이번에는 다행이었어요. 퇴근 후 편의점 알바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동생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불을 켜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각들을 펼쳐 놓았어요. 5조각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꺼내 한 조각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테이프가 삐뚤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자 서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식 의료 차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따로 작성한 별도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약물 이름과 투여량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죠. 차트에 있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문서처럼 보였어요. 표 안에 적힌 약물 하나에 형광펜 밑줄이 쳐져 있었고 그 옆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 서진은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서류에 적힌 약물 이름을 입력했어요. 미다졸람.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 수술 전 마취 보조, 중환자실 진정 목적으로 사용. 고용량 지속 투여 시 의식 회복을 장기간 억제할 수 있음. 의식 회복을 억제. 서진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면 누군가 일부러 저 사람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누구에게? 서진은 고작 병원 계약직 청소부였어요. 재벌 집안일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였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얼굴도요. 서진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은 어떡하죠? 월세는 누가 내고 동생 급식비는 누가 넣어주죠? 서진은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서류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각성 불가. 그 5글자가 어둠 속에서 자꾸만 깜빡였어요. 몇 시간을 뒤척이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민재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닦고 물컵을 갈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모든 게 어제와 같았죠.
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멈추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긴 눈, 꺼진 볼, 마르고 갈라진 입술,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는 사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는 사람. 만약 서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거였어요. 매일 약을 넣어서 일부러 계속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졌을 때 안전줄을 안 줬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무도 손 잡아주는 사람 없이 열흘을 버티다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때 복도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었어요. 누군가 한 명만 나서줬더라면, 안전줄이 없다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아빠가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요. 걸레를 든 손이 축 내려와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기계음에 묻힐 정도로요. 그때 아무도 안 나서줬잖아.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나까지 모른 척하면 이 사람은 영영 깨어나지 못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기계음이 울리고 커튼 사이로 아침 햇빛이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민재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진은 걸레를 카트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면서 작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 서진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20살 청소부가 주머니에 넣었던 종이 조각 몇 장,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서류를 서진은 다시 꺼낼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들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건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무언가를 캐려한 건 아니었어요. 청소하면서 눈을 조금 더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닥만 보고 걸었던 복도를 이제는 고개를 살짝 들어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날 때 들리는 대화, 병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청소부는 어디에나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있어도 없는 사람. 그게 서진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박 간호사였어요. 민재의 병실에는 이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2달 넘게 5층에서 일했지만 박 간호사 말고 다른 간호사가 민재 병실에 들어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다른 특실 환자들은 간호사가 교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재 병실만 박 간호사 한 명이 고정이었어요. 박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테이션을 벗어나 복도 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어요. 서진이 밀대를 밀며 지나가도 등을 돌린 채 속삭이고 있었죠. 결정적인 장면을 본 건 관찰 사흘째였어요. 서진이 민재 병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계단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계단이었거든요. 환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원들도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죠. 서진은 카트를 벽에 세워두고
발끝으로 걸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와 박 간호사였어요. 미라가 가방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계단은 울림이 좋아서 낮은 목소리도 또렷하게 퍼졌어요. 이번 달도 잘 부탁해요. 절대 용량 줄이지 마시고. 박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축 늘어진 줄도 몰랐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용량 줄이지 마시고. 서류에 적혀 있던 메모와 같은 말이었어요. 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 찢어진 종이에 손으로 적혀 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그 서류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미라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박 간호사에게 돈을 주고 민재에게 약물을 넣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머니 지퍼에 손가락이 걸렸어요. 버벅거리는 사이에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카트 뒤로 돌아가 바닥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비상구 문이 열리며 미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서진을 스쳐 지나갔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미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박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운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서진은 카트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어요. 절대 용량 줄이지 마시고. 그 말투는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게, 당연하게, 사무적으로 던지는 지시였죠. 1년 동안 매달 반복해온 문장이라는 게 목소리 톤에서 느껴졌어요. 서진은 카트를 끌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서진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바코드를 찍는 손이 느렸어요. 머릿속에서 낮에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미라가 박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용량을 줄이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이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박 간호사 혼자 하는 일일까? 담당 의사인 이 과장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서진에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과장에 대해서는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확실한 건 미라와 박 간호사.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유리문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서진을 보지 않았죠. 늘 그랬듯이요. 유통기한이 1시간 남은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폐기 처리할 게 나올 거였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죠. 서진은 계산대 아래에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 한태주 뉴스 기사들이 떴어요. 서진은 기사를 읽으며 처음으로 이 집안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회장 한태주, 큰아들 한민재, 부사장, 둘째 한준혁, 후처 서미라, 미라의 친아들이 준혁이었어요. 서진은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회장 취임식 사진, 대성그룹 행사 사진,
미라가 회장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병실에서 봤던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우아하게 웃고 있었죠. 비상계단에서 낮은 목소리로 절대 용량 줄이지 마시고라고 말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재가 깨어나면 회장 자리는 민재의 것이 되죠. 이사회 승인까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재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다음 순서는 준혁이었습니다. 미라에게는 자기 친아들을 회장으로 만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돈과 자리.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를 1년째 침대에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미라가 아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부 한 명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담당 의사 이 과장. 민재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과장이 미라 쪽인지 아닌지 서진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라면 환자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죠. 혹시 이 과장도 미라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서류를 보여주면 이 과장이 움직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과장이 미라 쪽이면 끝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회장이 병실에 와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아내가 아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 회장은 어떤 얼굴을 할까요?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20살 얼굴이었어요. 이 얼굴로 의사 앞에 서서 말해야 한다니. 무서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5층에는 지금도 기계음만 울리고 있을 거였어요. 민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을 거였고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거였죠. 내일 이 과장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찾아가자.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1시, 퇴근까지 3시간. 그 3시간이 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이 과장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작업복 주머니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종이 조각 5장.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과장은 민재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죠. 서류를 보여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이 과장이 나왔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어요.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민재 환자분에 대해서요. 이 과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였어요. 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미소를 만들었죠. 안에서 얘기할까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이 과장 앞에 내밀었어요. 이걸 민재 환자분 병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약물이 의사 처방과 다른 것 같고 여기 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이라는 메모도 있어요. 이 과장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졌고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죠. 이거 어디서 났어요? 병실 쓰레기통?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 서류는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하지만 서진이 진료실 문을 닫고 돌아선 바로 그 순간 이 과장은 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서진에게 보여준 부드러움은 어디에도 없었죠. 사모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미화 직원이 서류를 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처리해요. 이 과장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종이 조각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을 열어 넣었어요. 서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증거가 이 과장의 서랍 안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전 근무를 시작하려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서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자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오늘부로 근무 종료해요.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뭔데요? 특실병동 물품 도난 혐의가 접수됐습니다. 환자 보호자 측에서 신고했어요. 물품 도난. 서진은 생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어요. 누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죠. 계약직 환경미화가 재벌 보호자의 도난 혐의에 맞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원증 반납해 주시고요. 서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걷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였죠. 병원 정문 밖으로 나와 화단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과장이 배신한 겁니다. 서류를 보여준 그 자리에서 서진이 돌아서자마자 미라에게 전화한 거였죠. 내가 확인해 볼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서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어요. 서진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게 떠올랐어요. 눈이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은 진심으로 의사를 믿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사도 미라 쪽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동생 급식비, 어머니 약값,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서류도 잃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이 과장 손에 넘어갔어요. 서진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퇴근길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한 명이 정중하게 하지만 시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서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르는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동생분도 아직 학생이시고. 어머니, 동생.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두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느긋한 걸음이었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음이었어요. 서진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14살 때부터 울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편의점에서 사장한테 소리 들었을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에 혼자 앉아 있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배신당했고, 협박당했고, 증거도 빼앗겼어요. 어머니와 동생까지 위협받았습니다. 20살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한참을요. 한참을 울다가 서진은 선반 위 아버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입사할 때 찍은 사진 옆에 놓인 아버지 사진이었어요.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병원 5층에도 혼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 과장에게 간 건 실수였습니다. 병원 안에는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병원 바깥에서 찾아야 했죠. 가장 확실한 사람. 한태주 회장 본인에게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서진이 본 것, 서류에 적혀 있던 내용, 비상계단에서 목격한 장면. 그것들을 회장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서진은 깨달았어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어요. 사원증. 인사팀에서 반납하라고 했지만 서진은 아직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에 얼어붙어서 그냥 나온 거였어요. 이 카드가 있으면 5층 특실 병동 출입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삭제되기 전까지요. 하루 아니면 이틀. 그 안에 움직여야 했어요. 서진은 사원증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진이 웃고 있었어요. 입사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이 병원에서 조용히 돈 벌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5층에 무엇이 있는지도, 휴지통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요. 서진은 사원증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이불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울음이 멈춘 자리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회장이 병원에 오는 시간. 이번에는 직접 뛰어나갈 겁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진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7시, 5층, 회장, 경호원, 그리고 서진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 서류는 이 과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물증 없이 말만으로 회장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재벌 총수 앞에서 20살 청소부가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서진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면접 볼 때 입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고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해고된 지 이틀째.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 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자고 있었어요. 이불이 반쯤 내려와 있어서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동생 방도 확인했어요.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었죠.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해둔 거였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닫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6시 20분이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급하게 걸으면 눈에 띄니까요. 5층 특실 병동 출입문 카드 인식기에 사원증을 대었습니다. 빨간 불. 서진의 심장이 멈추었어요. 한 번 더 천천히 대보았습니다. 초록불. 딸깍.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매일 걸었던 복도였어요. 이틀 만인데 몇 달 만인 것처럼 느껴졌죠. 경호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6시 40분. 경호원 2명이 도착해 민재 병실 앞에 섰습니다. 서진 쪽을 한번 보았지만 사원증을 확인하고 시선을 거두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서진은 무릎 위 손을 바라보았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식당에서 일하다가 생긴 자국이었죠. 입속으로 말을 연습했어요. 아드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건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약을 넣고 있어요. 물증은 없었어요. 서류는 이 과장에게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 박 간호사의 고개 숙인 모습, 두툼한 봉투, 서류에 적힌 약물 이름. 그것들을 말로 전해야 했어요. 7시 5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태주 회장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나왔어요.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죠. 매일 아침 아들을 보러 오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서진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발밑을 붙잡고 있었어요. 회장이 한 발짝 한 발짝 민재 병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끝이야.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경호원이 반사적으로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아드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건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 멀리서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약을 넣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어요. 나 줘. 경호원이 물러났습니다. 서진과 회장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장이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누군데? 윤서진입니다. 이 병원 환경미화였어요. 아드님 일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도난 누명을 씌워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야?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병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투약 기록을 주었어요. 절대 각성 불가 용량 유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물 이름은 미다졸람이었고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직접 봤어요. 사모님이 박 간호사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이번 달도 잘 부탁해요. 절대 용량 줄이지 마시고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이 과장한테 가져갔더니 바로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해고당했고 그날 저녁에 모르는 남자 2명이 찾아와서 어머니랑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 과장이 가져갔어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전부 사실이에요.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계음만 민재 병실 쪽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충혈된 눈을, 떨리는 손을, 면접용 블라우스를 입고 새벽에 병원에 온 20살짜리를요. 나이가 몇이야? 20살입니다. 해고당하고 협박까지 받았으면서 왜 여기 온 거야? 서진은 한 번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아무도 안 나서줬거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나서줬으면
아빠가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못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서진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회장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재의 병실문이 보이는 복도 끝을 응시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그 안에 1년째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이 있었죠. 매일 아침 손을 잡으러 왔던 방이었습니다. 깨어나야 정상인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회장은 기다렸어요. 1년을요. 그런데 그 1년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내가 못 본 거였어. 회장이 서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경호원. 이 사람 회장실로 안내해. 경호원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보았어요.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세히 들어야겠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걸어갔고 경호원이 서진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어요. 서진은 걸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아침 햇빛이 복도 끝 창문으로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죠. 20살 청소부의 말 한마디가 68회장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가진 건 자기가 본 것과 그것을 말할 용기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리하게요. 서미라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저녁 식사도 평소처럼, 병원도 똑같은 시간에 들렀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30년간 신뢰해온 그룹 고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미라 측과 접점이 없는 외부 의료진을 비밀리에 투입했어요. 이 과장과 박 간호사 모르게 야간에 민재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어요. 회장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처방에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미다졸람. 서진이 말한 그 약물이었죠. 그뿐 아니라 의식 회복을 억제하는 다른 약물도 투여된 흔적이 있었어요. 공식 처방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약물이 1년째 민재의 혈액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복도에서 외친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고문 변호사가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박 간호사의 계좌에는 매달 서미라 개인 계좌에서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1년째 빠지지 않았죠. 이 과장 계좌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입금 출처는 준영 명의의 법인 계좌였어요. 박 간호사를 불러앉힌 건 그룹 본사 건물 회의실이었어요. 고문 변호사와 외부 수사 출신 전문가가 동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좌 내역과 약물 검사 결과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분을 버텼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서미라 사모님이 시킨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한준혁 씨도 알고 있었고요. 민재 부사장님이 깨어나면 후계 구도가 굳어지니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장도 같은 날 불려왔어요. 이 과장은 박 간호사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1시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계좌 내역과 약물 검사 결과 그리고
박 간호사의 자백 내용이 하나씩 제시되자 입을 열었어요. 서미라가 정기적으로 만나 지시했다는 것. 준혁이 서류 봉투를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 민재의 의료 기록을 조작해 재활 치료를 반복 중단시켰다는 것. 회장에게 보고할 때마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거짓으로 말해왔다는 것. 전부 자백했습니다. 회장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어요. 유리병 너머로 자백하는 사람들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과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박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요.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잠을 함께 자고 명절에 나란히 절을 올리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실에서 울며 곁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회장이 새벽에 혼자 병실에 앉아 민재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1년치 눈물이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가 슬픔을 삼키고 있었죠. 유리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은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서미라의 체포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찰이 회장 자택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 세대가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형사 4명이 내렸죠. 회장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한 거였어요. 서미라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리자 불편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그리고 경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완벽하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민재를 가족으로서 돌봤을 뿐이에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병실에서 회장 앞에 서 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걱정하는 아내의 얼굴, 헌신적인 어머니의 얼굴, 1년 동안 써왔던 가면이었죠. 목소리가 떨렸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는 모습까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녹취록을 재생하자 서미라의 손이 멈추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약 용량 줄이면 안 돼, 절대로. 미라가 전화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변호사에게 지시해서 확보한 통화 녹취였어요. 계좌 내역이 제시되었습니다. 박 간호사의 자백 조서가 그 위에 놓였어요.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 앞에서 서미라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었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눈이 좁아졌죠. 걱정하는 표정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있던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미라는 끝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내 아들은 영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 뭐가 잘못됐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건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미라의 목소리만 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죠. 회장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서미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미라의 얼굴에 잠깐 뭔가 스쳤습니다. 당혹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회장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늙어 보이는 등이었죠. 회장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별도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택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이 혼자 앉아 있을 방이었죠. 그 시각 서진은 집에서 편의점 알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을 만난 뒤로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서진의 말을 믿었는지 무시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재벌 총수가 청소부에게 경과를 알려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해고된 병원 대신 다른 곳을 알아보았지만 도난 혐의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서진은 생각했어요. 회장 앞에서 가진 것 전부를 쏟았죠. 그 이유는 서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감으면 5층 병실이 떠올랐어요. 기계음, 소독약 냄새, 눈을 감고 누워있는 민재의 얼굴. 서진이 매일 아침 물컵을 갈아주며 했던 인사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진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복도에서 외친 한마디가 이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죠. 민재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약물 투여가 중단되었습니다. 외부 의료진이 민재의 치료를 넘겨받았어요. 박 간호사가 투여하던 약물을 전부 끊고 정상적인 치료로 전환했습니다. 1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의식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의료진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뇌가 약물에 적응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었죠. 첫째 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같은 리듬으로 울렸어요. 회장은 하루 종일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왔다. 1년 동안 매일 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무게가 달랐어요. 이전에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지금은 속죄였죠. 이틀째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만 보고 있었죠. 사흘째 고개가 아주 살짝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2주 뒤 오전이었습니다. 회장이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있었죠. 민재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민재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아니었죠. 분명하게, 또렷하게 눈을 뜬 겁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멈추었습니다. 초점이 맞아가고 있었죠. 민재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1년 만에 또렷하게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성대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 순간만큼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아들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소리 없이 기계음이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방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숨소리가 기계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민재는 재활을 시작했어요. 1년을 누워있던 몸이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는 없었죠. 근육이 약해져 있었고 목소리도 작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버텼어요. 1년을 누워서 버틴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민재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서미라의 일, 준혁의 일, 그리고 서진 이야기도요. 내가 깨어난 건 그 아이 덕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살짜리 병원 청소하던 아이가 너를 살렸어. 해고당하고 협박당하고 증거까지 빼앗기고 그래도 안 물러서고 아버지한테 와서 말해줬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죠. 회장이 서진을 찾은 건 민재가 눈을 뜨고 한 달쯤 뒤였습니다. 서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까지 카운터를 지키고 4시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원이었어요. 뒤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한태주 회장이었습니다. 서진은 카운터 뒤에서 멈칫했어요.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로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 번 만난 뒤로 연락이 없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회장이 카운터 앞에 섰어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편안해져 있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눈에 무언가가 돌아와 있었죠. 민재가 눈을 떴어. 서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바코드를 찍고 있던 손이요.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이다. 서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님 앞이니까. 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깨어났구나. 그 사람이 깨어났구나. 매일 아침 물컵을 갈아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던 사람이, 기계음만 울리던 방에서 혼자 누워있던 사람이. 회장이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냐? 서진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4살부터 살림을 꾸리면서 원하는 건 항상 뒤로 밀렸죠.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회장은 서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서진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서진의 어머니 치료비도 맡았고 동생 학비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서진의 도난 혐의 기록도 변호사를 통해 정리되었어요. 누명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으니까요. 서진은 그해 겨울 수능을 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4살에 포기했던 꿈이 20살에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민재는 퇴원 후 서진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요. 카페 창가 자리였어요. 민재는 아직 걸음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서진은 맞은편에 앉아 손을 어디 둘지 몰라 했습니다. 대학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서진이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창 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해고까지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으면서 왜 포기 안 했어요? 서진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쳤을 때 아무도 안 나서줬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한 명만 나서줬으면 아빠가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못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진이 대학 캠퍼스를 걸어갑니다. 가방을 메고 강의실 쪽으로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있었죠. 서진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4살부터 6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살 소녀의 손에 들린 건 종이 조각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힘도 없었죠. 가진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모른 척 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장 작은 손에 의해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